뭐 엄청나게 대단하다거나 놀랍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죠, 분명히. 근데 꽤 놀라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오늘 중심적으로 이제 드릴 얘기는 되게 노멀한 영화처럼 보이고 뭐 그냥 애들 데리고 찍은 워크숍 영화처럼 보이는데 잘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그 추론 하나를 가지고 밀고 가는 지점들이 있고요. 애초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 사실은 이제 요 전에 와일드 투어 전에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예전에 이제 한번 6월 달에 개봉했을 때 여기서 강연도 했었었는데요. 그 영화도 틀고 사실은 너의 새는 노래할 수도 있어도 틀고 그걸 하루에 3개를 쭉 틀자 뭐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뭐 극장의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뜻대로 구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제일 저한테 좋은 3편의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개봉된 셈이니까요. 뭐 다른 영화들도 있고 뭐 주온 같은 시리즈들 중에 일부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어쨌든 개봉된 극장을 통해서 개봉된 3편의 영화 중에서 저한테 제일 좋은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였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영화적 이미지에서 이 미야케 쇼가 보여줬었던 그런 측면들은 꽤나 일본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현실이 됐든 어떤 고민이 됐든 그들이 뭐 되게 멋있는 젊은이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이 어떤 것들을 돌파하려는 그 순간들을 최후에 그려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영화라는 게 어떤 삶의 태도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 남자 주인공이 매번 그래 뭐 다 그래 다 좋아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자에게 달려가서 마지막 어떤 외침을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잡으려고 하는 순간은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이고 사실은 미야케 쇼가 그 한 장면을 위해서 이 영화 전체를 만든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사실 오늘 보신 와일드 투어에서도 분명히 있는 순간들이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목은 여러 가지로 계속 쓰면서 바꿨었는데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어떤 발견한 순간에 대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고 그것이 일정하게 영화의 순간이 될 수 있겠느냐. 아마 영화를 좀 만드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 영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말하자면 일종의 교본처럼 삼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영화가 되고 어떤 게 영화가 되지 않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 최근에도 워크숍 자리에 갔다 왔었는데 보면서 이건 영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견의 순간이 곧 영화의 순간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거나 어떻게 슬쩍 감추거나 하는 그런 관계들의 문제들을 미야케 쇼의 어떤 많은 영화들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큰 테마고요. 전반적으로 미야케 쇼를 둘러싸고 있는 설명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보신 와일드 투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편 영화만 가져온 거예요. 단편 영화들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주온 시리즈의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들을 연출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포영화 싫어하시면 주온 시리즈 이름만 들어도 밤중에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 틀어놓고 보시긴 싫으시긴 할 텐데 미야케 쇼 영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무섭진 않다. 그렇게 무섭게 만든 스타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미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그렇긴 한데요. 플레이백이라는 영화 따지고 보면 뭔가 플레이백한다라는 그 이 워딩은 미야케 쇼 세계 전체를 다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보신 와일드 투어에서도 한번 플레이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여자 주인공 애가 다시 그 야마자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처럼 사실 많은 미야케 쇼의 영화에서는 플레이백 하려는 어떤 순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도 복싱에서 한번 이기고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다음 경기에 대해서 대면하기 두려워하는 여주인공 얘기잖아요.
그걸 다시 플레이백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환원해서 얘기해 볼 수 있기도 해요. 또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지만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라는 작품에서도 사실은 그래 뭐 되게 쿨한 남자 주인공이죠. 뭐 서점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반했다가 뭐 점장과의 관계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있다가 자기 친구랑 같이 다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 친구랑 자기 여자친구랑 좋아지게 되는 얘기가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의 핵심인데 그걸 다 용인해버려요. 이 남자는. 그냥 따지고 보면 흘러가는 대로 되게 대책 없는 놈처럼 보이는 그런 남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의 순간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영화적 이미지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플레이백이라는 단어는 첫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겠지만 장편으로서 공개한 따지고 보면 미야케 쇼의 전반적인 세계를 관통하는 워딩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영화 강연 소개글에서 더 숲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무언일기라는 작품을 언급을 해놨었는데 자기가 아이폰 갖고 찍은 영화예요. 아이폰 갖고 매일 자기 아이폰 와일드 투어에서도 보면 찍는 대부분 영상들이 핸드폰 영상들이 다 아이폰으로 보이죠. 그 아이폰을 가지고 그렇게 찍은 영상들을 가지고 일정하게 모아서 뭐 공개를 했는데 뭐 나무위키에는 다큐멘터리라고 나왔지만 그냥 다이어리라는 게 일기라는 게 뭐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겠죠. 그걸 꼭 장르적으로 속성을 결정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시네 다이어리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또 있기도 해요. 그 영화사적으로 요나스 메카스나 이런 사람들 실험영화 감독들이 뉴욕 실험영화 감독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이 있긴 한데 뭐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핸드폰으로 영상을 통해서 기록한 것들을 모아서 일정하게 공개를 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밀사와 파수꾼은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시대극이고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구글링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평점이 엄청나게 낮은 걸로 봐서 뭔가 본인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의 잊혀진 아마 이 감독이 더 유명해진다고 한다면 최근에 신작 새벽의 모든이 베를린 영화제 포럼 부분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면 슬쩍 감춰지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일 텐데 이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다큐멘터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무언일기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적 시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들을 오고 가는 과정들이 있었고 오늘 보신 와일드 투어도 얼핏 보기엔 꽤나 다큐적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점들을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난번에 나의 올드오크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많은 20세기에서 21세기, 특히 21세기 감독들은 다큐라는 것과 극영화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건 되게 관객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되게 편의적인 해석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세계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에 있는 거지 이걸 다큐라고 부르든 극이라고 부르든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연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뿐인 거고 그게 어떤 특정한 장르로 묶이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사실 다큐와 극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동시대적으로 활용되는 이미지들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어떤 거에 속합니까? 다 소위 리얼리티 다큐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거 완전한 다큐인가요? 엄청난 극적 연출과 PPL들이 난무하는 현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다큐적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 배우, 그 스타의 어떤 삶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정말로 그것이 삶의 어떤 본질이나 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대단히 극적 형식으로 재미와 어떤 오락적 요소와 엔터테이너적인 것들을 최대한 첨가해서 만들어내거든요. 안 그러면 시청률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계속 유효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사실 우리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가짜뉴스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뉴스가 진실인가요? 그러지 않은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렛대를 들어서 구별짓게 하는데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극적 효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미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시대를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다큐와 극영화의 경계를 얘기하다가 가짜 뉴스까지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현대 영화에서도 사실 그 경계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도 않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읽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훨씬 더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두 개 포스터 사이에 와일드 투어라는 걸 끼워놓고 오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두 영화 이렇게 포스터만 딱 놓고 보면 와일드 투어가 확실히 소박해 보입니다. 그죠? 이쪽은 그래도 배우들이고, 저 약간 할 일 없는 그 남자애처럼 보이는 저 인물 같은 경우는 꽤나 유명한 배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여배우 같은 경우도, 미야케 쇼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여배우 분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 실제로 뭐 메가박스나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입은 드레스나 옷을 보면, 전 이제 이미지를 주로 보는 편이니까 이미지로 뭔가가 읽히거든요. 저 여배우가 그냥 영화에서 보여진 여배우의 이미지하고 완전 다른 캐릭터이겠구나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읽히던데요. 그걸 미야케 쇼가 만들어낸 거죠. 실질적으로.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 일본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그래서 영화만 보시면, 저 여배우가 그 농화 말을 못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 대단히 어떤, 가난하고 되게 역경을 딛고 하는 그런 캐릭터일 것 같지만 전혀 반대의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일본 사회에서 엔터테이너적으로 소비되는 현실은. 영화가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 그만큼 놀랍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와일드 투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저 센터에서 여기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센터에서 영화 제작 워크숍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모았고요. 그 안에서 각각의 다 단편들을 찍었었대요. 미야케 쇼의 말에 따르면 워크숍이니까 영화 제작 워크숍을 한 거예요. 일본이 좀 재밌는 게 그런 센터나 이런 곳들에서 소위 말해서 한국식에서는 센터라는 게 딱 성립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아마 도서관쯤 될 거예요. 각 지역에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정도에서 영화 제작 워크숍을 하면 감독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나랑 영화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장편 영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하마구치 류스케의 2015년 작품인 해피아워가 그랬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그런 경우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피아워가 이게 무려 아마 영화 올라와 있는데 4시간짜리거든요. 4시간이에요, 4시간. 거의 4시간 꽉 채워요. 저 내 여성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류스케가 이 영화와 관련돼서 쓴 책들을 보면은, 계속 수정을 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따라서 내용들이 수정되고, 진행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각각의 인물들이 지닌 사연들을 다 보여주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 인물당 1시간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4시간이 되는 얘기인데 영화는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로카르노 영화제에 처음으로 국제영화제에 나왔었는데 로카르노는 어디 있는 곳이냐면 스위스 남부 지역에 있는 유럽을 대표하는 영화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거기에 그때 박정범 감독의 산다도 같이 둘 다 국제경쟁 부분에 나갔었는데 이 영화는 작품상을 타지는 못했어요. 그때 작품상과 감독상을 박정범 감독의 산다가 탔었고요. 이 작품은 저 모든 여배우들이 여우주연상을 탔어요. 단체로 여우주연상 주는 것도 꽤나 영화제로서는 이례적인데 그만큼 사실 누가 주인공이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영화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영화고요. 한번 명절이 하루가 남았죠. 내일 집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이 영화는 유튜브에도 결제하면 볼 수 있고 아마
한국의 사이트에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빨리 또 플랫폼에서 나가기도 해서 제 기억이 100%는 아닌데요. 보실 수 있으면 4시간이 간다. 뭐 금방 간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인데요. 그래도 4시간을 충분히 견딜만 하다. 전주영화제에서 이 영화 처음 상영했을 때는 그냥 중간 시간 없이 영화제에서 4시간 연속 상영은 기본이죠. 그 정도의 고통은 감수하기로 하고 오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되게 중요한 어떤 영화적 경험이기도 해요. 인터미션 같은 것들이 발달한 건 사실 미국이었었거든요. 미국에서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거 하면 그게 3시간 넘게 가니까 그런 영화들은 중간에 인터미션을 반드시 넣어요. 미국인들 못 참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유럽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들은 인터미션이 발달하기보다는 그 시간 자체가 어떤 시네마틱한 경험의 본질 중에 하나와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재밌습니다. 뭐 흔히 중년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점에서 이제 다큐와 그리고 하마구치 류스케와 미야케 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해피아워와 와일드 투어를 같이 나란히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제가 유사하다고 느꼈던 영화는 원더풀 라이프예요. 고레다 히로카즈의 거의 초기작 마부로시라고 해서 환상의 빛 95년도인가 96년도 영화 다음에 만들어진 거였고 한국에도 개봉을 해서 꽤 흥행을 했었던 그런 영화죠. 영어 원제는 원더풀 라이프라고 소개되는 경우도 있고 애프터 라이프라고 소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애프터 라이프가 처음에 소개됐던 개봉이에요. 이거 부산영화제 98년도인가 99년도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었었는데 그때 고레다 감독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애프터 라이프였고 부산영화제 카탈로그에 소개됐던 제목을 해서 사후였어요.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죽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림보 같은 그러니까 천국과 죽은 천국 지옥과 산자의 세계 사이에 있는 마치 연옥 같은 그런 세계의 설정인데 그걸 이제 림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자기가 어느 세계, 주로 천국을 가는 이미지처럼 그려져 있어요. 자기가 그 림보에 머물다가 지옥으로 간다, 이러면 되게 끔찍한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이미지는 없고 너무 해피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 생전에 가장 좋았던 기억을 영화로 찍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완전히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설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결정을 못한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이미지. 되게 재밌는 대사들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여중생 소년인데 자기가 제일 좋았던 기억을 꼽는 게 소위 일본의 디즈니랜드 가는 기억이에요. 그랬더니 상대해주는 이제 관리자급 여성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네가 132번째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다 뻔한 기억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멘붕에 빠져요. 다른 기억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로 그것이 나이가 어린다고 할지라도 좋았던 순간은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고레다 히로카즈가 왜 재밌냐면 이 영화가 이 질문 당신 생전에 가장 좋았던 기억은 무엇입니까를 가지고 일반인들 상대로 다 질문했었어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연할 때마다 소개해 드렸었고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일정하게 대본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기억이기도 하고 또 극적인 요소로 전환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배우 그때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몇몇을 직접 또 출연시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배우가 또 아니기도 해요. 배우가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고레다 히로카즈스러운 현실과 극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훨씬 더 극적 장치가 좀 더 센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다음에 만든 영화 중에 노바디노스라고 이제 아무도 모른다가 전 여전히 고레다 히로카즈의 최고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만든 디스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갔던 영화인데 그때 2000년대 일본의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2000년대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옴진리교 사건이 있었어요. 가스 폭파시켰었던. 저희 대구 지하철 참사의 한 10배쯤 되는. 그래서 그것에 희생당한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찍었던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는 이상하게
그 한국에서 수입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가끔 영화제나 어떤 특별전 때 상영된 적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보시긴 힘든 그런 영화인데 그들을 따라가는 카메라예요. 그 카메라 룩은 거의 다큐멘터리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런 극적인 요소와 다큐적인 요소들을 되게 섞고 있어요. 훨씬 더 극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림보라는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설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트레일러를 국내판은 너무나 짧게 처리해버려서 좀 잘 안 드러나서 제가 기본적인 영어판 그 트레일러 2분 조금 안 되는 영상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그때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우메를 인터뷰하거나 갑자기 준을 인터뷰하거나 뭐 타카를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들처럼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고스란히 다 쓰거든요. 너 어떤 기억 가져갈래? 그런 화면들은 사실 미야케 쇼의 독특함이라기보다는 이미 고레에다 히로카즈나 이런 대표적인 일본의 감독들이 만들어낸 어떤 인터뷰적 이미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유사하게 보이기도 했다. 여하튼 그 와일드 투어에서도 이제 영화에 대한 영화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는 끊임없이 뭔가 현장에 갔지만 그 기록들을 계속 보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 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감정의 변화나 어떤 것들 세계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들도 강연을 하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점에서 원더풀 라이프와의 어떤 유사성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거는 그 미야케 쇼가 한국에 몇 번 내한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찾아보실 만한 것들이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야마구치 미디어 예술 센터가 주관하는 레지던스 영화 제작 프로젝트인 YCAM 필름 팩토리 제작 과정에 참여를 했고요. 이들을 배우의 포지션으로 모집한 것이 애초부터 아니고 영화 제작 워크숍을 해보지 않겠냐 해서 모인 사람들이었고 이틀에 걸쳐 단편 영화를 만드는 워크숍을 수행을 했다고 해요. 뭐 많은 곳들에서 한국에서도 뭐 미디어 센터나 이런 데서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틀에 걸쳐 단편 영화를 만드는 워크숍을 수행하고 그 후 본인이 미야케 쇼가 그래서 이 영화는 미야케 쇼 감독이 편집 촬영 다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혼자 다 한 거죠. 뭐 특별히 어떤 스태프들 데리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보면 맨 뒤에 그 영화 끝나고 푸티지 같은 화면들 있잖아요. 보면 그 배우들이 다 카메라 들고 다니고 하는 장면들도 보셨을 거예요. 다 그렇게 뭐 배우이자 스텝이자 뭐 서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면서 일종의 집단적 체제로 만든 영화적 경험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독립영화도 그렇고 어떤 영화에서도 이런 식의 작품들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해피아워도 그렇고 그런 영화들이 요 시기 때 10년대 중반에서부터 최근까지 꽤나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런 센터들에서 레지던스 영화 제작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종종 수행을 하고 꽤 명망 있는 감독들이 그런 데 참여를 해서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감독으로서 먹고 살기 쉽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결과물들이 흥미롭다는 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그냥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결과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영화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적 인식들이 좀 우리와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은 출연자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좌우된, 그러니까 뭐 특별히 너 주인공 해 이런 것들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되는 애가 결국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명이 된 것은 그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작품의 전작인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에서도 보면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주인공인데,
그 영화처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삼각관계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우연이다. 그들의 일정이 그렇게 돼서. 만약에 4명이었으면 4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영화가 과연 삼각관계만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가에 대해서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다. 저는 삼각관계 영화처럼 안 보이거든요. 오히려 사각관계에 더 가까운 영화로 보이거든요. 그런 이유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인공 소년 둘이 시간이 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촬영 전부터 도서관에서 같이 시나리오도 쓰고 라면집에서 라면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 해준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 중3들의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라든가,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입시제도가 빡빡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 압박감이 그래서 사실 영화 속에서 이 중학생들의 심리를 억누르는데 꽤나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반영을 했고, 뿐만 아니라 누구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도 했는데, 그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인터뷰를 베이스로 시나리오화했다. 이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 마찬가지. 그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원작 소설을 참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쓰면 자기 영화 같지 않은 거죠. 이게 미야케쇼의 가장 특징이자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윤리성의 태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져올 수는 있고 그것들을 의뢰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사용하는 것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감독의 태도를 보여준다. 아마 앞으로 어떤 각본이나 각색이어도 이런 태도는 계속 견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허구적 인물이다. 연기를 너희들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건 또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다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이 장면들 다시 찍고 싶다.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그 배우들도 계속 줬고, 그들이 워크숍을 통해 감독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같이 영화를 제작한다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도 재미를 느끼고 빠져 있었고 본인도 대단히 흥미로웠다라는, 어떻게 보면 영화 만들기를, 영화라는 게 되게 집단적인 창작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들 이게 감독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의 워크숍들은 실제로 배우들, 그들이 실제로 단편 영화를 바로 워크숍 하고 나서 또 참여하면서 이런 작업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고 어떤 우연적으로 형성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되게 중요한 건 미야케쇼가 무엇을 그 속에서 발견해서 끄집어내줄 것인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건드려 줄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뭔가를 따라가게 되면 영화가 되게 1시간 조금 넘는 소품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꽤 많은 얘기들을 건드리고 있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의 작업 형태였었고, 경험을 시나리오 각색했고, 의견들을 함께 내면서 수정을 해갔다라는 얘기들을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로 깔고 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화면이 이거거든요. 총 날짜를 다 캡처를 해봤어요. 참 저도 할 일이 없어 보이시죠? 네, 해보니까 총 9개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영화의 시작은 2018년 2월 3일 토요일에 시작해서, 이때가 2018년 3월 30일이 언제냐면요, 그 여자 유메가 떠나는 날이에요. 이거 다음 장면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이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고등학생이 된 슌이 오게 된 날, 2018년 4월 14일. 그러니까 영화의 연대기는 2018년 4월 14일에서 2018년 2월 3일까지 있으니까 거의 2달 조금 넘는 기간쯤 볼 수 있죠. 이 2월 4일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때는 그 유메 여자 주인공이 처음 나오는 것처럼 계속 보이면서 화면을 이끌어가요, 이야기를. 그러고 나서 컷이 바뀌고 나면 2월 3일 장면에서는 처음으로 저 슌이라는 인물이 이 센터로 찾아오게 되는 그 장면들로 보여지게 되고,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친구와 이제 새 인물이 모여서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그래서 너 일요일 날, 너 주말에 시간 돼?
저 중3이라 공부하느라고 안 되는데요. 근데 일요일 날은 되는데요. 그래서 일요일 날 가자라고 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3명이서 와일드 투어를 하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보면 설명하기 쉽죠? 계속 설명이 되시죠?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이 장면은 뭘까요? 2018년 2월 12일. 소년들. 어떤 소년들? 맞아요. 그 두 소년들 얘기해요. 바다 가는. 그래서 바다에 가서 그 돌 주워가지고 유미한테 또 막 주게 되는 그 소년들. 그 소년들 나오는 게 전혀 다른 생뚱맞은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극영화적 흐름에서 보자면 이들은 필요가 없죠.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야마자키 선생과 그 인물들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장면들이 있는 에피소드예요. 사실 이거와 저거는 주인공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메 선생은 다 끼워서 다 나와요. 어디든지. 다 나오는데 전혀 다른 그룹들 보죠. 왜? 저들은 전화 하루밖에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찍은 거예요. 그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거기도 하고요. 그럼 저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거냐? 따지고 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보면 뭐 길지도 않은 탓도 있겠지만 크게 이해하는데 뭐 어떤 방해가 되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각자 하는 핵심적인 건 어쨌든 식물들을 채집하고 DNA 조사를 위해서 지퍼백에 담고 하는 과정들이 다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영화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화 안에서 식물을 채집하고 있는 이 워크숍의 목적인, 이 영화 속에서 있는 워크숍의 목적을 수행하는 장면들의 어떤 일화들이 저 날짜들에겐 박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는 요때 장면이 좀 재밌는데요. 2018년 2월 14일 뭐냐면 요 두 사이에 끼워서 놨는데 이 남자애, 나중에 편지로 고백하는 이 남자애가 먼저 가고 친구도 나오고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야마자키 선생에게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고백하는 말이 들어있는 장면이 바로 이 가운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관계성들이라는 게 되게 투철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들은 투어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투어는 이제 저때 다 한번 한 거고요. 그래서 투어 순서로만 따지면 투어했던 건 2018년 2월 11일, 그리고 다른 애들, 두 남자애들이 2월 12일,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여러 무리들. 이 중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한 명은 힘들다고 이제 도로 내려가겠다고 하죠. 내려가고 있는데 막 또 다른 애가 또 찾아가요. 그 보면 또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분명히 어떤 설득과 실랑이들이 있을 텐데 그걸 굳이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채 그러니까 그런 걸 극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그저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마치 이들이 식물을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들을 관찰적으로만 바라보는데 정보를 줄 때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만 준 채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2월 24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진도가 뿜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던 사실 저 때부터 시작돼서 쭉 요렇게 이어지겠죠. 라인을 따지면 요렇게 이어지는 요렇게 이어지는 이 관계들이 여기서 이제 폭발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한테 어떤 여자애가 고백을 하고 근데 거절하고 자기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누군지 물어보지만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으면서 갑자기 친구한테 나 고백할 거야 그 선생님한테 라고 얘기하고 그 남자애가 그래 라고 했다가 갑자기 뛰어가서 편지 주고 고백해버리고 막장 드라마 장면이에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렇게 급속도로 모든 것들이 다 폭발적으로 드러난다고? 근데 저게 2월 24일 날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도 뭐 몇 가지 더 중요한 장면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2월 24일 에피소드를 저한테 한 줄로 정의하라면 막장 드라마가 되는 이 순간들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그 여대생이 떠날 준비를 하는 장면, 떠나는 장면이 있고 다시 찾아온 일행 중에 한 명.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국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하고 근데 돌아서 딱 센터 입구로 나오니까 또 친구가 또 기다리고 있죠. 이놈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참 신비한 놈이에요. 정체성도 바뀌었죠. 그전에는 그냥 까까머리 중학생처럼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다 갑자기 기타 같은 악기를 메고 딱 나타나는 복장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월 24일과 4월 14일 사이에 얘가 실현 겪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뭔가 정체성이나 심리적이나 어떤 것들이 변화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 잘생긴 이 친구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 단역으로 나오거든요. 얘는 배우를 꿈꾸고 있대요. 그래서 배우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는데 현재 그래서 다른 영화에도 나와요. 찾아보면은 배우 이름을 검색해보면 다른 영화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물론 아직 주연급은 아닙니다만 그런 인연으로 영화를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다큐적인 영화나 아마추어리즘이 품품 품어나오는 영화들 속에서 어떤 연기를 하거나 주연을 경험했을 때 나중에 그 배우로 전향하는 경우들이 꽤나 종종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원더풀 라이프에서의 그 배우들 중에서 아마추어 배우들도 나중에 배우로 전향한 사례들이 있고요. 더 유명한 사례는 아무도 모른다의 그 어린 남자 주인공이었던 이까리 유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배우로 성장을 해서 현재 많은 일본 영화들에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요게 날짜별로 다이어리처럼 펼쳐진 아까 얘기했던 무언일기처럼 사실은 날짜별로 어떤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날짜마다의 길이들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각각 어떤 분명히 충분한 기본적인 의미들은 담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저건 시작이자 유메 선생이 보여지고 있는 장면 그리고 센터가 소개가 되고 센터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워크숍하고 하는 것들을 다 프레젠테이션하는 장면들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 화면들이 다 저 에피소드에 들어있고 2월 4일 장면에서는 드디어 삼각관계를 이루는 새 인물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보여주고 나중에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너 시간 돼 주말에? 라고 해서 뭐 굳이 말하면 또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는 유메 선생의 가스라이팅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같이 가자고 제안하게 되고 결국에는 2월 18일 날, 2월 11일 날에는 2018년 2월 11일에 드디어 세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는 투어하는 과정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영상들을 끊임없이 나중에 보게 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때 찍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또 뭐 비디오실인가 그런 데서 계속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들이 그 기억들, 전날의 기억들을 어떤 식으로 박제해서 가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영화 세계 안에서 되게 중요한 설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전 이 장면을 처음 볼 때 맨 처음에 걔네들이 또 둘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봐도 다른 애들인 거예요. 다른 애들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또 다른 애들이 아니라고 처음에 오해했던 이유는 중간에 또 그 대학생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니네 여기서 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또 말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얼핏 봤을 때는 그들이 그들인가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전혀 다른 아이들이 여행하는 투어하는 모습들을 바닷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었고요.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마자키 선생한테 다시 만나자고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의 어떤 네 사람이 이제 다 모여 있어서 서로 영상을 보거나 뭐 모자 씌워주기 놀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끝나고 이때는 전혀 다른 또 이 남자를 중심으로 주로 여학생들이 다 모여서 산 정상까지 가는 또 다른 투어가 갑자기 보여줬다가 사랑의 진도는 여기서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고요. 막장 드라마 다음에 정리가 되고 이 영화는 시작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 센터
야마자키 센타에서 시작을 해서 야마자키 센타를 떠나면서 영화가 끝나는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모으고 흩어뜨리고 뭔가 이미지를 확인하고 그 공간 안에서 나랑 다시 만나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은 다 센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센타라는 그 장소의 관계들이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건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 미야케쇼 영화에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도 집과 복싱장과 경기장, 그 삼각관계, 그리고 매일 권투 선수이기 때문에 일지를 적으면서 그 맨날 로드워크 하는 그 거리, 그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이. 되게 반복적으로 그 공간 속에서 이 인물이 어떤 관계성, 관장과의 관계가 됐든, 자기 남동생과의 관계가 됐든, 아니면 남동생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됐든, 그 관계들 속에서 계속 어머니와의 관계가 됐든, 그 항들을 계속 맴도는 얘기들이에요. 그것들만을 중심으로 보여줘요. 이게 미야케쇼가 영화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 공간 속에서 어떤 관계성들이 형성되고 어떤 시간들이 쌓이게 되느냐라는 문제.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에서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주로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그러니까 서점과, 그리고 집, 남자 주인공이, 그리고 나중에 여자까지 다 와서 머물고 있는 두 남자가 원래 있었는데 여자까지 같이 그 세 명이서 동거를 하게 있는 그런 집을 중심으로 가끔 뭐 주변의 술집들 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항목들이 꽤 다양한 것 같지만 미야케쇼의 영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집약된 채 드러난다. 그것을 떠나면서 영화가 끝나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이제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 집을 떠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것처럼 공간으로 들어왔다가 나간다 하는 그 항목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속에서 어떻게 관계들의 밀도가 점점 친해졌다가 복잡해졌다가 점점 옅어지는가라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 오늘 보신 와일드 투어에서만 해도 저 센터를 중심으로 계속 센터에 모여들었다가 투어를 나갔다가 하는 그 항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볼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타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뻔한 영화인데 언제 사랑에 빠졌지 할 때 이때 보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네 이름 뭐야? 그러니까 타케? 알았어. 라고 할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저 포즈가 조금 길어요. 이거 여러 번 재촬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랑에 타케가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몇몇 없는데 저 장면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서로 논의하다가 그럼 조금 더 테이크가 길어지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자세히 보시면 저 약간 이상하게 개슴츠레한 눈으로 좀 더 길게 쳐다봅니다. 그렇게 줌으로써 그런 어떤 심리들을 건드려고 했던 되게 영화의 기본적인 표현법인데 의외로 많은 영화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냥 대사로 너 사랑해라는 게 영화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시선과 포즈와 멈춤과 테이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충분히 그것을 관객들이 인식해야 되거든요. 배우들의 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인식해야 결국 배우들의 심리가 형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이고요. 이거와 또 맞대응을 하는 장면이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여대생이 나가고 있다가 여기에 안 보이지만 여기 슌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바로 이 영화에서 되게 심플하게 저 새 인물이 엮이겠구나라는 엇갈림을 바로 컷들이 연결될 때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연결되는 장면이 내려오게 되면 카메라가 밖에서 아예 이렇게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줘요. 처음에 대화가 참 안 들리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온 게 얘가 내려가지고 관계자의 출입금지라는 곳 앞에서 약간 머뭇거리다가 타케를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얘기하면서 여긴 출입금지야 저거 못 봤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있다가 저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드디어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굳이 이 영화 전체를 로맨스 구조로 환원해서 읽어보려고 애를 쓴다면
삼각관계가 시작되는 장면인 거죠. 우연한 만남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여줬었던 그 날짜에 되게 연극적인데 정말로 연기를 시키고 있는 게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보면 이 샷이 나오기 전에 그냥 되게 단순하게 나눠 찍기예요. 이렇게 여자 얼굴 보였다 남자 얼굴 보였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저렇게 2인 화면으로 거리감이 있는 걸 보여주고 저때 남자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끝을 내요. 그리고 나왔더니 슌이 있길래 너 다 봤어?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그게 되게 명확하지 않아요. 못 봤다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못 봤다고 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는 확률도 없잖아. 그 장면을 다시 들여다보면 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네 사람이 모였는데 이때 보면 이 여자는 계속 야마자키를 의식해요. 시선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인물들의 관계 안에서 의식되는 것들은 다 시선을 통해서 처리가 돼요. 그리고 얘는 화면만 보면서 그 영상만 계속 확인하고 있는 애예요. 화면만 보는 애예요. 그리고 타카가 보면 이쪽 저쪽 시선 의식하면서 어떤 관계성들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인물처럼 볼 수도 있고요. 딱 이 화면 구도가 이 인물들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관계라 보여주고 사실 슌이 어떤 것들에 빠지는 순간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타카는 이 여자를 의식하고 있는데 얘는 의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리 화면이에요. 뭐와 사랑에 빠진 거냐면 화면 속의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는 인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중3이고요. 슌 같은 경우엔 훨씬 더 환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그런 소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말을 하지만 편지를 쓰지만 절대 말하지 않죠. 마음만 갖추고 있는 채 끊임없이 그것을 연결하려고만 하는 어떤 환상적인 인물. 그래서 사실 두 인물의 어떤 사랑의 태도라는 것도 이 영화에서는 꽤 단순하지만 꽤나 명징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 화면 안에 이 여자 선생의 화면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꽤 많이 그런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따가 뒤에서 또 한 번 되게 결정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타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화면을 또 바꿔버려요. 자기 화면으로. 자기랑 친구랑 있는 화면을 바꿔버리는 장면들도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야마자키 선생하고 애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희한하게 연결이 돼서 보여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유메 선생의 저 아이폰으로 영상이 전송되고 눌러보면 이 화면을 보다가 이게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과 연결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다가 또 산 꼭대기에 있는 장면으로 올라갔죠. 그럼 뭐예요? 저 누가 보내준 거예요? 누가 보내준 거예요? 야마자키가 보내준 거죠. 둘이 헤어졌잖아요. 야마자키 왜 보내준 거죠? 그리고 중간에 산 꼭대기에서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 여자의 시선은 느끼셨죠? 어떤 거예요? 야마자키 선생을 좋아하잖아요. 저만 느낀 건가요? 저만 예민한 건가요? 좋아하잖아요. 뭐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대사를 치기도 하잖아요. 누구랑 자꾸 문자예요? 이러면서. 뭐 아니라고 하면서 또 얘 가고 나니까 저기 애들 저 내려간다 이렇게 가고 나니까 또 다시 핸드폰 가방에서 끝나가지고 또 다시 텍스처 보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저 여선생과 야마자키는 헤어졌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이제 전체 화면 순서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이 같이 모여 있다가,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중딩 자전거는 이런 건가? 그랬더니, 이런 거 타야 하면서 이제 애들 가버리잖아요. 그때 둘은, 피곤하네 하는 대사만 화면 안에서 아웃된 채 어떻게 된지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날 뭐가 있었던 날이에요.
다시 만나자는 고백이 있었던 날이었잖아요. 제 생각엔 100% 다시 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그것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 노골적으로 보여줬어요. 언제? 아이고. 저거 노골적이지 않나요? 아니, 누가, 나 지금 여기 있어. 지금 나 뭐 하고 있어. 이걸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주겠습니까? 남친 아닌데 다른 남자한테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카톡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보내줄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연결되는 이미지예요. 하나는 영화적으로 보면 이 여선생이 보고 있는 아이폰 화면과 실질적인 카메라 화면, 그러니까 뷰파인더 두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꽤나 영화적 설정이고 화면상에서 보면 화면 사이즈가 작다가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 연결이라고 하는 그 연결성은 사실 일정한 감정의 연결성이나 관계의 연결성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물론 제 해석이 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현장 보고처럼 보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런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 타케의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 심리는 미국으로 간다라는 핑계거리가 분명히 명시적으로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혹시 느끼신 분 있으세요? 보시면서. 아, 쟤네들 뭐 있다. 여전히 있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느끼셨다면 꽤나 유심히 영화를 잘 보신 거예요. 그것들 확실히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어떤 면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접촉은 없지만 지독한 막장 드라마예요. 이 표정과 이 샷의 사이즈는 정확하게 엇갈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마자키의 관심은 오로지 핸드폰 안에 있는 관계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남자를 끊임없이 어떤 타이밍을 노리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들이 연출돼서 보여주고 있죠. 되게 흔한 건데, 상투적인 건데, 저 상투적인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요 안에서만 보면 되게 뻔하거든요. 단편 영화들에서 흔히 볼 법한 되게 상투적인 건데 이것들이 사실 다른 관계들 속에서 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거나 뭔가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관계는 하나의 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X값, Y값, Z값 더 많은 팩터 값들이 있을 때 사실은 복잡해져요. 그게 하마구치 미야케 쇼가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에서 했던 짓이기도 해요. 거기서 보면은 이 여자를 중심으로 두 남자 청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점장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 안의 것들에 대한 소문과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사실은 사각관계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훨씬 더 드라마적인 텐션이나 긴장감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장 드라마가 전쟁들 이날을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날은 고백데이예요. 고백의 날. 3번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 있잖아 널 좋아했어 라고 말하는 자기는 오사카 간다 그랬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안 말해. 왜 안 말해주냐니까 고백해라고 이제 여자가 충고를 해주니까 자기는 안 할 거래. 왜 안 할 거냐고 하니까 고백했다가 차이면 그렇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쳐다보죠. 그럼 난 뭐야 하면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일본어로. 가장 코믹한 장면이기도 하고 고백하는 첫 순간. 두 번째, 화장실에서 친구한테 고백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코믹한 설정이긴 하죠. 고등학생이 되면 오메쌤한테 고백할까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은 타케가 사라지고 나서 타케가 이제 고백하러 갔어요. 선생님 잠깐 시간 있어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그 다음 컷으로 이어질 때 슈는 혼자 그 영상실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메의 이미지들을 되게 열심히 보면서 눈이 저렇게 황홀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꽤나 많은 영화적 이미지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잉마르 베르만의 페르소나를 포함해서 뭐 공포분자라든가 이런 영화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미지에 왜곡되는 남자아이의 전형적인 영화적 이미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 양의 공포분자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렇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되게 순수한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고 환상에 대한 사랑인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상적 그 사랑들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죠. 문학사적으로 따지면 괴테 혹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있으면 로테라고 하는 이제 여자 주인공, 이미 애인이 있는 그 여자를 이제 베르테르가 대단히 사랑하는데 베르테르가 쓴 로테에게 쓰는 편지를 읽겠으면 전 못 읽어주겠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못 읽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지환상이야. 그 여자의 실제성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환상으로 그 로테에 대한 연설을 계속 보내는 거죠.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수록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훨씬 더 증가하기 마련이겠죠. 사실 그런 사랑의 형태에 더 가깝다. 그래서 황홀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환상적 사랑, 낭만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여성상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메라는 여주인공은 21살 때 결혼을 하셨대요. 미야케 쇼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래서 영화적 이미지가 거짓은 아니었나? 꽤 조숙한 캐릭터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도 뭐 모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타케의 고백, 편지를 통해서 꽤나 전통적인 어떤 장면처럼 보이죠. 결국 거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엔딩으로 이어지게 되죠. 엔딩으로 이어졌을 때 역시 우메 선생이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핸드폰으로 또 영상 교환을 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기가 영상 찍어가지고 타케는 이제 기타 들고 저희 혼자 가고 있고요. 영상 찍어서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맨 마지막에 이미지로 이어지게 되는 이건 그 푸티지 장면에 들어가 있는 샷들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기도 한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미야케 쇼의 영화에서 되게 반복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보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공간이라는 게 되게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영화적인 시공간이. 그때 대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제가 따로 써놓지 않은데 대면이란 단어는 미야케 쇼의 세계를 이루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요에서의 대면은 결국엔 계속 이 남자의 주인공은 피해가는 거거든요. 이 여자애가 누굴 선택해도 괜찮아. 자기 친구를 선택해도 괜찮아. 뭐 점주랑 그런 관계에서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현실을 견디는 방법이기도 한데 일정의 회피가 있는 거죠. 회피를 통해서 현실을 견디는 것도 전형적으로 현실을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회피하면서 그 현실을 견딜 때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더 많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처음으로 그 여자애가 역으로 갈 때 달려가죠. 처음으로 대면하려고 드는 순간인 거예요, 그 영화가. 그것을 다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영화인 이 영화에서는 타케와 숀이라고 하는 두 남자를 통해서 우메 선생에 다가가는 대면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직접 고백을 하는 거죠. 타케는 직접 고백하고 편지도 주고 대차게 까이죠. 하지만 숀은 절대로 고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이미지의 환상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연락할 수 있는 거죠. 왜? 차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성장했을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타 들고 갑자기 멋있어진 타케가 훨씬 더 성장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대면한 결과를 봤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죠. 션이 사귈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한 방식에 관한 영화들이에요. 이 영화는 끊임없이 그 사물들과 이런 것들을 대면하는 방식들을 보여줘요. 그럴 때 그 대면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의외로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하는 편말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인물들이 요때 요 바닷가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데 여기 들어간 애가 그 두 남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도 주워오는 거예요. 이 출입금지되는 것들의 세계들을 끊임없이 두는 것. 그게 성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이 영화를 성장용으로 본다면 어른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금기시되는 걸 해보는 거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고 했지만 담배 피고 술 마시지 말라면 술 마시고 담배와 술은 뭐 금기의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저 나이 때 이미 제한되어 있는 금기의 영역들을 해본다는 건 금기를 넘어서는 동시에 성장한다는 동시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계의 본질 혹은 금지하는 영역과 대면하는 순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면이라고 하는 건 미야케 쇼 영화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대면만 하는 애고 대면을 직접적으로 이미지로만 대면하는 거죠. 되게 영화적으로만 대면하는 그런 애인 거고 쇼는 타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걸고 얼굴과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것을 대면해 보는 그런 캐릭터다. 그럴 때 세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이 저렇게 보여진다. 이제 더 이상 타케는 집착하지 않고 이 같은 익스트림 롱shadow 안에서 타케는 이렇게 쓸쓸해 보이지만 사실 별로 쓸쓸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연락해 라면서 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대사가 그렇게 나와요. 뭐 연락하냐? 뭐 보내지 마. 뭐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생긴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물론 뭐 션의 이미지를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션이 더 잘생긴 애로 색한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고 계속 영화에 출연을 하시는 거겠지만 여하튼 그런 대면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미지와의 맞섬의 과정에서도 나온다. 사실 이건 워크숍이잖아요. 그래서 도감을 만드는 건데 그 결과 야마구치의 환경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뭔가 조사하고 그리고 도감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방식을 드러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영화가 이 워크숍의 목적대로 만약에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엔 이 영화를 봄으로써 관객들은 중딩들의 서식 방식과 중딩들의 삶의 방식들을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눠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받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건 미야케 쇼가 자꾸 두 이름이 헷갈리는데 미야케 쇼가 정확하게 영화를 통해서 인물들을 관찰하고 대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었도 그렇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여자 주인공을 관찰하게 만들어줘요. 되게 영화적 카메라가 대부분 되게 관찰적 카메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저 여자가 대면하고 결국엔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중에 통렬하게 얻어맞잖아요. 그렇게 패배하는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만들어진 영화예요. 승리하는 로키 같은 영화가 아니라 패배라는 것이 삶에 되게 필수적인 요소고 이 여자는 따지고 보면 그것이 겁나서 못 나왔던 이유도 분명히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체육관이 계속 유지가 될까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럼 그게 나빴냐? 맨 마지막 점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갑자기 그 공장 노동자 보고 딱 입은 그 여자가 상대 선수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로덕하고 있는 거 보고 딱 나타나서 인사하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서로 인사하는 거잖아요. 뭐겠습니까? 링에서의 대면이 있었지만 그런 링에서의 대면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어떻게 보면 소외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을 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여자 주인공이 세계와 대면하는 거예요. 편의점 가서도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인물이 뭐 뒤에서 막 부딪혔을 때도 막 욕해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게 소외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여자 주인공이 링에서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건 규칙적으로 그 공간 자체가 허락되어 있는 세계잖아요. 대면하도록. 대면해야죠. 링에 올라갔는데 링에서 도망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대면을 통해서 패배했을 때 그 패배가 현실로 이어지게 되는 장면이에요. 현실로 이어졌을 때 그것은 또 다르게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이뤄낸다. 그게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쯤에, 전 마지막쯤에 제일 좋거든요.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 링에서만 대면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대면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이 여자의 삶은 꼭 권투 선수로서 훌륭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삶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면이라는 것 하나만 얻고 가셔도 와일드스톤은 그걸 좀 더 귀엽게, 그리고 아이들의 세계를 통해서 풋풋함과, 하지만 그 안에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 훨씬 더 그 상처의 농도라든가 강도를 더 세게 묘사를 했겠지만 그것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실제로 미야케 쇼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이 영화에서 배우들이 혼돈할 수 있다는 거,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연기자라는 것과 그 실제라는 것 사이에 혼돈이 일어날 수 있어서 실제로 차인다 그러면 이게 진짜 차인다라고 생각해서 상처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케의 경우에 되게 많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테이크를 여러 번 찍었대요. 차이는 장면을. 10번, 20번 찍으면서 너 10번째 차였어, 20번째 차였어. 그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들을 훈련시키려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영화는 영화 자체로서의 어떤 있는 가치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교육적 프로그램이었던 게 연기와 실제 사이의 어떤 간극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렇게 훈련시키면 뭐 차여도 괜찮아, 차일 수도 있는 거지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과정이 되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영화 안에 촘촘히 담겨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기들이 뭐 훌륭하거나 뭐 그런 영화는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화적 이미지와 핸드폰의 이미지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이미지와 어떻게 대면하는 방식들이 있는가, 꽤나 많은 영화적 이미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면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관계에서 실패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야케 쇼의 많은 핵심적인 요소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고, 아마 이 영화 자체에 많은 발화된 씨앗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영화들로 또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아마 하마구치 류스케 신작아기는 언제 개봉하는 거죠? 올해 상반기 안에 개봉. 상반기 안에. 뭐 그런 하마구치 류스케 같은 인물들도 있겠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미야케 쇼는 훨씬 더 큰 세계를 다루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왜냐하면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는 뭐 동일본 대지진이 뭐 아사코 같은 데는 되게 직접적으로 뭐 언급되거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작은 규범 안에서 최대한의 것들을 끌어내서 보여주려고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되게 다른 태도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